평양 21호 별장. 김정은이 술에 취해 들어온 밤이었습니다. 8번만 남고 다 나가. 20살 소녀는 새벽 3시까지 5시간을 서서 김정은이 소파에서 코 고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뜨거운 차를 마시라는 명령에 입천장이 되었고 동료가 눈물 흘렸다는 이유로 교화소로 끌려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7년간 박수진이 아닌 8번으로 살았던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남한에 와서 밝힌 충격적 진실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똑같은 일을 겪고 있을 어린 소녀들을 위해, 그리고 제가 두고 온 부모님과 오빠를 위해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했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청진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에서 평양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희 집은 청진 시내가 아니라 외곽 마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농사일을 도우셨어요. 오빤 저보다 3살 위인데 군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 행복했어요. 저녁이면 아버지가 탄광에서 돌아오시고 어머니가 해주신 옥수수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면 그게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북한에서는 쌀밥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명절 때나 겨우 쌀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었죠. 그때 제 나이가 19이었습니다. 여러분 손녀뻘 되는 나이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막연히 생각하던 때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시집을 가길 바라셨고 저는 장마당에서라도 장사를 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2018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장마당에 나가서 어머니가 농장에서 몰래 가져온 감자 몇 개를 팔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이런 것도 불법이지만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다들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장마당 입구에 섰어요. 북한에서 승용차라는 건 그건 간부들이나 타는 거였습니다. 장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긴장했죠. 혹시 단속 나온 건가 싶어서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보위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까만 인민복을 입은 두 남자가 장마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오는데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피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 앞에 딱 멈춰 섰어요. 동무가 박수진 동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어머니가 농장에서 감자 가져온 게 들킨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네, 제가 박수진입니다만 따라오시오. 평양으로 가야겠소. 평양이라니요? 저는 태어나서 청진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평양이라니. 이유를 물어볼 틈도 없이 그 사람들은 제 팔을 잡고 트럭으로 데려갔습니다. 장마당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그렇게 끌려갔어요.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어디 데려가는 거요? 어머니가 울부짖으셨지만 보위부 사람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시오. 영광스러운 일이오. 수령님을 모시게 됐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트럭 뒤에 실려서 가는 내내 저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울먹이시면서도 손을 흔드시던 모습. 그게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트럭은 청진역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기차 안에는 저 말고도 다른 소녀들이 있었어요. 다들 제 또래였고 얼굴들이 하나같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도 갑자기 끌려온 거야? 네, 장마당에서. 나는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불러내더라.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어. 기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진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부모님이 계신 곳이 사라져갔습니다. 왜 하필 저를 선택한 건지, 평양에 가면 뭘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참을 달려서 평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리니 또 다른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또 실려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시설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들어가는데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불빛도 밝고 건물들도 청진에서는 볼 수 없는 웅장한 모습이었죠. 한 여자 간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동무들, 잘 왔소. 여기는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는 특별한 곳이오. 동무들은 이제부터 수령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됐소. 그 순간 옆에 있던 언니가 작게 신음하듯 말했어요. 기쁨조구나. 기쁨조. 저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 예쁜 처녀들을 뽑아서 김정은을 시중드는 일을 시킨다는 것. 하지만 그게 정말인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방들에 배정받았습니다. 한 방에 2명씩. 저는 아까 기차에서 옆에 앉았던 언니와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둠 속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들어온 애들은 다시 집에 못 간다고 들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 오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보였어요. 멀리서 보면 참 화려해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둠이 이제 막 19이 된 저를 삼켜버린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은 시작도 하기 전에 빼앗겼습니다. 청진의 작은 집에서, 가난하지만 사랑이 가득했던 그 집에서 저는 영영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단지 예쁘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처녀들이 부모님 품을 떠나 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나니 새벽 5시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여자 간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오. 세면하고 5분 안에 운동장으로 집합. 5분이요.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가려면 최소한 10분은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소용없었어요. 정확히 5분 후 우리는 운동장에 일렬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간부들이 소리를 질렀죠.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오. 명령에 따르지 못하면 당장 나가시오. 나가라는 게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 안에 들어오면 나가는 길은 2가지뿐이에요. 김정은이 필요 없다고 할 때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끌려가거나. 그날부터 석 달간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훈련이 아니라 사람을 지우는 과정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 생각을, 우리 감정을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김정은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에서 밤 11시까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유가 없었어요. 모든 게 통제됐습니다. 언제 먹고, 언제 씻고, 언제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요. 아침엔 체조를 했습니다. 군대식 구령에 맞춰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간부가 달려와서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꽃다운 나이의 처녀들을요. 동무들은 이제 수령님의 소유요. 완벽하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소. 아침을 먹고 나면 미용 교육이 시작됐어요. 화장하는 법, 머리 묶는 법, 손톱 관리하는 법.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정해진 규칙이 있었습니다. 립스틱은 어떤 색, 눈썹은 어떤 모양,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했어요. 수령님 앞에 설 때는 너희가 아름다워야 하오. 하지만 너희 자신을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오. 오직 수령님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아름다움이오. 점심을 먹고 나면 걸음걸이 연습이었습니다. 책을 머리에 이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책이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쉴 수 없었어요. 우아하게 걸어야 하오. 하지만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수령님이 부르기 전엔 존재감을 드러내서도 안 돼요. 저녁엔 예절 교육이었어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어떻게 차를 따르는지, 어떻게 물건을 건네는지. 우리는 로봇처럼 똑같은 동작을 배웠습니다. 각도까지 정확히 맞춰서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침묵 훈련이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말하지 않는 연습이에요. 김정은이 부르지 않는 한 우리는 입을 열어서는 안 됐습니다. 질문도 안 되고 대답도 정해진 말만 해야 했어요. 예, 원수님. 알겠습니다, 원수님. 감사합니다, 원수님. 그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 중에 동료와 속삭이다가 들키면 그 자리에서 끌려나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옆 침대를 쓰던 언니가 울다가 걸렸어요. 밤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는데 순찰 돌던 간부가 들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 언니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17번은 혁명 의지가 부족하여 다른 곳으로 재배치됐소. 다른 곳이 어딘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다들 짐작은 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 더 끔찍한 곳. 그 언니는 18이었어요.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이불 속에서도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나오면 베개를 입에 물고 참았습니다. 옆 침대 언니도, 그 옆 언니도 모두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분명히 제 얼굴인데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화내는 것도 모두 연습으로만 했으니까요. 진짜 감정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2달째엔 사상교육이 추가됐습니다. 매일 저녁 2시간씩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위대성에 대해 배웠어요.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끝도 없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너희는 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었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소. 너희 목숨은 이미 너희 것이 아니오. 수령님의 것이오.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아니면 17번 언니처럼 사라질 테니까요. 석 달이 지나갈 무렵 최종 평가가 있었습니다. 간부들 앞에서 하나하나 시험을 받는 거예요. 화장, 걸음걸이, 예절, 말투, 표정 관리, 모든 걸 검사받았습니다. 합격하면 본격적으로 김정은 주변에 배치되고 불합격하면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중 몇 명이 불합격했습니다. 그 애들은 그날 밤침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어요. 잘 가라는 인사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합격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제 진짜로 김정은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한 간부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동무들, 축하하오. 이제 동무들은 영광스럽게 원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됐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동무들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은 모두 국가 기밀이오. 입 밖으로 내면 동무뿐 아니라 동무 가족까지 모두 처벌받을 것이오. 그 순간 청진에 계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빠 얼굴도요. 제가 여기서 무슨 짓을 당하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말하는 순간 가족이 죽으니까요. 그날 밤 새로 같은 방이 된 언니가 작게 속삭였어요. 우리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된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우린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곧 번호로만 불릴 거라고 했으니까요. 감정도 없었어요. 웃으라면 웃고 슬퍼 보이라면 슬퍼 보이는 그런 기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청진 장마당에서 감자 팔던 평범한 19소녀였어요. 가난해도 웃을 수 있었고 배고파도 친구들과 수다 떨 수 있었고 밤에 고향 하늘의 별을 보며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시중을 들기 위해 만들어진 번호가 붙은 물건. 그게 바로 기쁨조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분들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저 이용당하기만 하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억울한 일인지 이제는 압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각자 다른 별장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저는 원산에 있는 갈마 해안 별장으로 간다고 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김정은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요. 트럭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자유로워 보이는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
저는 이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원산 갈마해안 별장에 도착한 건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청진에서도 바다를 봤지만 이곳 바다는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일반 주민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오직 김정은만을 위한 바다였으니까요. 별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청진집 100채는 들어갈 것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 금으로 된 손잡이, 비단 커튼.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시간에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담당 간부가 우리를 줄 세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소녀가 그날 배치됐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번호다. 이름은 잊어라. 원수님께서 부르실 때만 너희는 존재한다. 제 번호는 8번이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은 그날부터 사라졌어요. 8번. 너는 차 담당이다. 원수님이 오시면 차를 준비하고 시중을 든다.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실수는 곧 죽음이었어요. 첫날은 김정은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별장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리허설을 했어요. 김정은이 어디로 들어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 차는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100번도 넘게 연습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드디어 그가 왔습니다. 새벽 5시에 비상이 걸렸어요. 원수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허겁지겁 일어나서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확히 30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어요. 오전 8시쯤 검은 벤츠 차량들이 별장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려서 주변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가운데 차에서 김정은이 내렸습니다. TV에서 본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달랐어요. 훨씬 뚱뚱했고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옆구리를 감싸듯이 걷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랬다고 해요. 우리는 입구에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은이 지나가는 동안 숨소리조차 내서는 안 됐어요. 그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구두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다들 고생들 하는구만. 김정은의 목소리였어요.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원수님. 김정은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간부가 제게 눈짓했어요. 차를 준비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정은은 소파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조심 다가가서 훈련받은 대로 차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 김정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낀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공포. 그것보다 더한 거였어요. 그 눈빛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보는 눈이었어요. 아니, 물건보다도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8번. 예. 원수님. 차가 미지근하구만.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온도를 정확히 맞췄는데 미지근하다니요.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변명은 곧 반항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원수님. 즉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마셔. 뭐라고요? 제가 마시라고요? 예? 내가 마시기 싫다는 차를 내가 마셔보라는 거야. 김정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주변의 경호원들과 간부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셨습니다. 입천장이 데일 만큼 뜨거웠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맛이 어떤가? 좋습니다, 원수님. 김정은이 비웃듯 웃었어요. 좋다고. 그럼 다 마셔. 내가 좋다는 차니까 내가 양보하지. 저는 그 뜨거운 차를 단숨에 다 마셔야 했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울면 안 됐거든요. 이제 나가. 다음부턴 제대로 해. 감사합니다, 원수님. 저는 뒤로 물러나서 거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오자마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숨을 쉬었죠. 담당 간부가 다가와서 차갑게 말했어요. 이번엔 운이 좋았어. 다음엔 차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이 헐어서 피가 나 있었어요.
뜨거운 차를 마시느라 데인 거였죠.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다친 모습으로 김정은 앞에 서면 안 되니까요. 같은 방을 쓰는 언니가 몰래 연고를 건네줬어요. 조심해. 원수님은 기분 나쁘면 뭐든 던져. 지난번에는 11번 얼굴에 재떨이를 던졌어. 11번? 저는 그 애를 본 적이 없었어요. 11번은 어디 갔어요? 병원이라고 했지만 다들 알아. 그 애는 이제 안 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에게 다치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 없어진 기쁨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김정은은 매일 별장에 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차를 준비했어요. 온도계로 온도를 재고 차짚을 세고 물의 양까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으니까요. 김정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배경이었습니다. 가구처럼, 커튼처럼 그냥 거기 있어야 하는 것들. 김정은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번호를 불렀죠. 8번. 커튼 쳐. 5번. 에어컨 틀어. 12번. 저리 비켜.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 따윈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계니까요. 기계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날 김정은이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커튼 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뭐, 그 자식이 또 불평을 해. 처리해버려. 조용히. 가족까지. 전화를 끊고는 웃더라고요. 누군가의 목숨이 방금 끝난 건데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TV에 나오는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거짓말이라는 거요. 이 사람은 인민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기쁨조들은 물론이고 간부들도 심지어 장성들까지도 그저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청진 집 천장은 낮고 금이 가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빠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이곳 천장은 높고 화려했어요.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이곳엔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람인 척하는 괴물 하나와 사람이길 포기한 그림자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의 씨앗이요. 원산 별장에서 반년쯤 지냈을 때 저는 평양에 있는 다른 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정은은 여러 별장을 돌아다니며 머물렀거든요. 원산 해안, 평양 시내, 묘양산, 백두산 근처까지 북한 전역에 김정은만을 위한 호화 별장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양 시내에 있는 21호 별장이었습니다. 이 별장은 특별했어요. 다른 간부들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2019년 봄, 저는 21호 별장 근무조에 배치됐습니다. 여기엔 특별히 선발된 기쁨조들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외모도 뛰어난 애들만이요. 첫날, 담당 간부가 우리를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한 글자라도 밖으로 새어나가면 너희와 너희 가족 3대가 멸족당할 것이다. 3대 멸족이요.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까지 모두 죽인다는 뜻이었어요. 21호 별장은 다른 곳보다 더 호화로웠습니다. 지하에는 수영장과 볼링장, 노래방, 심지어 개인 영화관까지 있었어요. 북한 주민들은 겨울에 얼어 죽어가는데 이곳엔 난방이 24시간 가동됐습니다. 김정은은 주로 밤에 이곳에 왔어요. 저녁 8시쯤 도착해서 새벽 2, 3시까지 머물렀죠. 낮에는 인민 앞에서 근면한 지도자 행세를 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정은이 술에 취해서 왔어요.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부축했지만 손을 뿌리쳤어요. 다 나가. 8번만 남고.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넓은 거실에 김정은과 저 단둘만 남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물 가져와. 예. 원수님.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물을 가져왔어요. 김정은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찻잔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유리잔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개 같은 새끼들. 다들 날 이용하려고만 하지. 술에 취해선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간부들 욕, 장성들 욕, 심지어 중국 지도자들 욕까지. 저는 구석에 서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했거든요. 야, 8번. 너 몇 살이야? 20입니다. 원수님. 20. 꽃다운 나이네. 좋겠다. 젊어서. 김정은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리고는 소파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라는 명령도 없었고 김정은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새벽 3시까지 5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새벽에 김정은이 깼을 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쟤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가도 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21호 별장의 밤 당번이 됐어요. 김정은이 밤에 올 때마다 제가 대기해야 했습니다. 다른 소녀들은 부러워했지만 저는 지옥이었어요. 김정은의 밤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조용히 영화만 보다 갔어요. 어떤 날은 술 마시고 난동을 부렸죠. 어떤 날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김정은이 화가 난 채로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탁자 위에 있던 꽃병을 집어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감히 나한테 당장 숙청해버려. 전화로 누군가에게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던졌습니다. 액자, 리모콘, 재떨이. 우리 기쁨조들은 벽에 바짝 붙어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5번이 불운하게도 김정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 손가락으로 5번을 가리켰어요. 야, 너, 이리 와. 5번이 떨리는 다리로 다가갔습니다. 그 애는 저보다 1살 어린 19이었어요. 고양이 하몽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무릎 꿇어. 5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정은이 그 애 머리를 짓밟듯 눌렀어요. 너희들은 개만도 못해. 개는 주인한테 충성이라도 하지. 너희는 그저 내가 먹여 살리는 기생충이야. 5번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어요. 울음소리를 내는 순간 더 큰 화를 살 테니까요. 울어? 감히 내 앞에서 울어? 김정은이 발로 5번의 어깨를 찼습니다. 5번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끌어내. 당장 교화소로 보내. 경호원들이 5번을 질질 끌고 나갔어요. 5번은 그날 이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19살 소녀가 단지 김정은 앞에서 눈물 흘렸다는 이유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잘못은 5번이 한 게 아니니까요. 잘못은 김정은이 한 거였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잘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이니까요. 또 다른 날 저는 21호실이라는 곳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21호 별장 안에서도 가장 은밀한 방이었습니다. 김정은만 출입하고 청소도 특별히 선발된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 안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방엔 인민의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 쓰레기가 사는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선반 위의 물건들, 침대 옆 서랍 안의 것들. 모두 북한 주민들이 알면 충격받을 내용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김정은의 얼굴이 5번의 울음소리가 21호실의 그 끔찍한 광경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시간은 흘렀지만 악몽은 계속됐어요. 저는 21, 22, 23이 됐습니다.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8번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17번, 5번, 23번, 14번. 번호만 기억나요. 이름은 이미 잊혀졌으니까요.
그 애들이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아니 살아있긴 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운 소녀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17, 18살짜리 애들이요. 제가 처음 끌려왔을 때처럼 겁에 질린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 애들을 볼 때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이곳이 어떤 지옥인지. 하지만 말해줄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저도 사라질 테니까요. 2023년 제 나이 25이 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30이 되기 전에 죽거나 아니면 미쳐버릴 거라고요. TV에 나오는 김정은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인민을 사랑한다고? 웃기는 소리죠. 그 사람은 인민을 개만도 못하게 여겨요. 우리 기쁨조들은 물론이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그저 자기 권력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혁명이니 사상이니 주체니 하는 말들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곳엔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김정은의 욕망이요. 그것을 위해 모든 게 희생되고 모든 게 왜곡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정은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으로서요. 북한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 지옥의 악마예요. 2024년 겨울,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21호 별장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김정은이 오지 않는 날이었고, 우리는 별장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때 새로 들어온 소녀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번호는 27번이었습니다. 8번 언니,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7년. 27번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7년이나요? 그럼 언니 나이가 26이야. 27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애는 올해 18이었거든요. 7년 후에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언니, 여기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있다고 하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27번의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정말로?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7년이 흘렀어요. 19에 들어와서 이제 26.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이곳에서 썩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이제 60 가까이 되셨을 텐데. 오빠는 군대를 제대했겠죠. 결혼은 했을까요? 저는 조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울컥했어요. 가족들 얼굴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목소리도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저는 정말로 박수진이 아니라 8번이 되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 무렵 별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쁨조들의 나이 제한이 더 엄격해진 거예요. 25 이상은 노아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담당 간부가 저를 불렀어요. 8번. 너 올해 몇 살이지? 26입니다. 26. 이제 많이 늙었구만. 새로운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너 같은 애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지.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건 예고였습니다. 곧 제대 조치가 내려질 거라는. 하지만 너는 7년간 성실히 복무했으니 특별히 배려해주마. 다음 달부터는 뒤편 숙소 관리직으로 옮긴다. 관리직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김정은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이제 저는 쓸모가 다한 거예요. 그날 밤, 같은 방 언니가 울고 있었어요. 그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은 28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제대 통보를 받은 거였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해? 7년을 여기서 썩혔는데. 언니의 흐느낌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가장 빛나야 할 시간을 이곳에서 빼앗겼어요. 일주일 후, 그 언니가 사라졌습니다. 평양의 한 공장에 배치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른 애들한테서 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기쁨조 출신은 어디를 가도 감시를 받는다고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평생 보위부의 감시 아래 살아야 한다고요. 심지어 어떤 애들은 재교육 명목으로 교화소에 보내진다고도 했어요. 김정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그냥 풀어줄 리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도 곧 그렇게 되는 건가요?
7년을 여기서 지옥같이 살았는데 나가서도 지옥이라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진짜로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기쁨조 출신은 이동도 제한되고 감시도 심해요. 탈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우연히 실마리를 찾았어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쪽지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변기 뒤에 숨겨져 있었는데 아마 예전에 누군가가 남긴 것 같았어요.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진동 장마당 북쪽 골목 세 번째 집. 밤 11시. 남쪽으로.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챘어요. 탈북 브로커 연락처였습니다. 누군가가 탈북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시도하려다 실패한 거겠죠. 쪽지를 불에 태워 없앴어요. 하지만 주소는 머릿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청진동. 제 고향이었어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27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월 어느 날 저는 거짓 병원 진료 핑계를 댔어요. 여자 문제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다행히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조 출신이라 해도 병원 갈 권리는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와서 저는 평양역으로 갔어요. 기차표를 끊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들키면 끝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죽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대로 살다간 저는 죽기 전에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청진행. 7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 오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살아남으면 언젠가 꼭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져 갔어요. 그 화려한 도시, 그 지옥 같은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청진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역에서 내리자마자 고향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냄새였어요. 가난과 절망의 냄새. 저는 조심스럽게 장마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장마당은 예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물건도 별로 없고 사람들 얼굴도 더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7년 사이에 북한은 더 가난해졌나 봅니다. 우리 집 근처까지 갔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왔다는 걸 부모님이 알면 그분들이 위험해지니까요. 멀리서 집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낡았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였죠.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제가 꼭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하고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밤 11시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허름한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쪽으로 가실 건가요? 예, 들어오시오. 그렇게 저희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간 그 집 지하실에 숨어 있었어요. 보위부가 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침착했어요. 걱정 마시오. 여기까지 온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은 없소.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 저주가 됐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하실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낸 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햇빛 한 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 곰팡이 냄새와 쥐 소리만 가득한 곳에서 저는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 아저씨는 하루에 한 번씩 밥을 가져다 줬어요. 옥수수죽 한 그릇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8번. 아니, 수진 동무. 밖에 보위부가 돌아다니고 있소. 기쁨조 출신이 도망쳤다고 난리가 났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킨 건가요? 하지만 동무가 청진까지 왔다는 건 아직 모르는 것 같소. 평양 근처를 뒤지고 있더군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왔어요. 수진 동무. 큰일 났소. 동무 가족들이 조사받고 있다고 하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부모님이요. 오빠도요? 아직 체포되진 않았소. 하지만 보위부가 집을 뒤지고 이웃들한테 물어보고 다닌다고 하오. 동무 소식 아는 사람 없냐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도망친 죄가 가족들에게 가는 거였어요. 제가 살려고 한 선택이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였습니다. 돌아가야 해요. 제가 돌아가면 부모님은 살 수 있어요. 브로커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정신 차리시오. 지금 돌아가면 동무도 죽고 가족도 죽소. 유일한 방법은 동무가 남쪽으로 가서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거요. 그래야 북한이 함부로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오.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남한에 가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만행을 알리면 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부모님이 버틸 수 있을까요? 닷새째 되던 날 밤, 브로커가 말했어요. 오늘 밤에 출발하오. 국경까지 가는 길이 열렸소. 드디어였어요. 두려웠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밤 11시, 저는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농민처럼 보이는 누더기였죠. 얼굴엔 흙을 묻혀서 거무스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쁨조 출신이었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됐거든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어요. 감자 자루들 사이에 끼어서요.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온몸이 아팠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트럭이 멈췄고 보위원들이 짐칸을 조사했습니다. 감자 자루를 들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키면 끝이에요. 즉각 사살되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겠죠. 뭐 하는 트럭이요? 감자 운반하러 가는 길이요. 감자. 요즘 감자가 어디 있다고? 보위원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바로 옆 자루를 걷어찼습니다. 그때였어요. 운전사가 뭔가를 건넸나 봐요. 돈이었겠죠. 북한에서는 뇌물이면 안 되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 조심해서 가시오. 트럭이 다시 움직였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새벽 4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짐칸을 열었어요. 여기서 내리시오. 이제부턴 걸어가야 하오. 주변은 깜깜했어요. 산속 어딘가였습니다. 브로커와 저, 그리고 다른 탈북자 2명이 함께였어요. 한 명은 40대 아저씨, 한 명은 제 또래 여자였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걸으면 국경이오.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제 뒤만 따라오시오. 산길은 험했어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돌아가면 죽음뿐이니까요. 1시간쯤 걸었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국경 초소요. 저기를 피해서 가야 하오. 우리는 숨죽이며 돌아갔어요. 초소에서 100m쯤 떨어진 곳으로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조명이 확 켜졌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강한 불빛. 거기서 움직이지 마. 북한 병사들이었어요.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뛰어. 지금 당장.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타탕. 총알이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에 있던 아저씨가 으악 하고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우리도 죽으니까요. 강이다. 강으로 뛰어들어.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앞에 두만강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강물이 보였습니다. 망설일 틈이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으악. 물이 차가웠어요. 2월의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헤엄쳐야 했어요. 반대편 강도까지, 중국 땅까지 가야 했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어요. 물속으로도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퍽,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튀었어요. 팔이 아팠어요.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추웠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물을 삼켰어요. 익사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죽으면 7년간 겪은 지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정신을 놓을 뻔했을 때 발이 땅에 닿았어요. 강바닥이 아니라 강둑이었습니다. 반대편 강둑. 중국 땅이었어요. 기어 올라갔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기어 올라갔습니다. 강둑 위로 올라와서 뒤를 돌아봤어요. 북한 땅이 보였어요. 조명과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않았어요.
중국 땅까지는 못 들어오니까요. 저는 살았어요.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옆에 있어야 할 아저씨가 없었거든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텐데. 그리고 제 가족들이요. 지금쯤 보이부가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을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를 끌고 갔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북한 땅을 향해 무릎 꿇고 절했어요. 가족들에게, 함께 탈출하다 죽은 아저씨에게, 제가 두고 온 모든 것들에게. 이제 그만 가야 하오. 브로커가 저를 일으켰어요. 옆엔 그 여자 탈북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살아남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중국이요. 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요. 알고 있었어요. 중국은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젖은 옷을 벗고 브로커가 준비한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한국까지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두만강이 보였어요. 그 차가운 강이 자유와 지옥의 경계였습니다. 저는 그 경계를 넘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만 갈 수 있어요. 부모님, 오빠,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자유로운 세상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조선족 마을의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지하실이었죠. 또 지하실이었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지하실. 여기서 보름 정도 숨어 있어야 하오.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다고 하오. 보름이요? 이 좁은 곳에서 또 보름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갔다가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럼 저는 즉시 처형될 거예요. 기쁨조 출신이 탈북했다가 잡혔는데 살려둘 리가 없잖아요. 그 여자 탈북자와 저 둘이서 지하실에 갇혔어요. 그 언니 이름은 김영이라고 했습니다. 32살이었고 남편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후에 도망쳤다고 했어요. 동생은 어쩌다가 탈북하게 됐어? 영희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기쁨조 출신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저는 기쁨조였어요. 영희 언니의 눈이 커졌어요. 기쁨조. 진짜 기쁨조? 네. 영희 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쁨조는 북한에서도 금기어예요. 존재하는 걸 알지만 입 밖에 내선 안 되는 거죠. 그럼 김정은을 봤다는 거야? 매일 봤어요. 7년 동안. 영희 언니가 숨을 삼켰어요. 그 자식이 진짜 어때? TV에 나오는 것처럼 인민을 사랑하고 그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7년간 겪은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의 폭력, 동료들의 실종, 21호실의 끔찍한 광경들. 영희 언니는 울었어요. 그 개자식. 우리 남편을 잡아간 것도 그 자식인데.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고통을, 분노를, 슬픔을 나눴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나눌 수 없었던 진심을요. 사흘째 되던 날, 조선족 아주머니가 밥을 가져다 주시며 말했어요. 애들아, 너희 소식이 북한에 퍼졌다.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내렸대. 8번을 찾아서 죽이라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요? 기쁨조 출신이 도망쳤다는 게 알려지면 체제가 흔들린다나 뭐라나.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을 막으려는 거래. 저는 표적이 된 거예요. 그냥 탈북자가 아니라 김정은이 직접 제거 명령을 내린 표적.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 중국에 있는 북한 요원들이 너를 찾고 있을 거야. 그날 밤부터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조그마한 소리에도 깼고 악몽을 꿨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찾아와서 목을 조르는 꿈이었어요. 2주일쯤 지났을 때 브로커가 왔어요. 이제 이동해야 하오. 여기도 위험해졌소. 우리는 또 트럭에 실렸어요. 이번엔 중국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이징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1달 넘게 이동했습니다. 여기저기 숨어 지내면서요. 어떤 곳은 조선족 집이었고 어떤 곳은 중국인 집이었어요. 어떤 곳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한국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종교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로 신이 있다면 저를 도와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4월쯤 됐을 때 우리는 중국 남부 국경까지 왔어요. 여기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국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소. 거기서 보호를 요청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소. 한국, 자유의 땅, 김정은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하지만 가는 길은 험했어요. 정글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가이드가 앞장섰지만 길은 너무 어두웠어요. 어느 날 밤, 정글을 지나다가 영희 언니가 쓰러졌어요. 말라리아였습니다. 가요. 나 때문에 늦지 말고. 영희 언니가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를 놔두고 갈 수 없었어요. 언니, 조금만 힘내요.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언니를 업었어요. 언니는 말랐지만 그래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만강을 건넜는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을 더 걸어서 우리는 태국 국경에 도착했어요. 영희 언니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문이 열리고 한국 외교관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았어요. 제가 살았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7년간 기쁨조로 살면서 흘리지 못했던 눈물, 탈출하면서 참았던 눈물,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사관에서 2주일을 지냈어요. 신원 확인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탈북자인지 북한 스파이는 아닌지 확인하는 거였죠. 특히 제가 기쁨조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자 국정원 사람들이 왔어요. 김정은에 대해 아는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7년간 봤던 것, 들었던 것, 겪었던 것. 21호실의 비밀, 김정은의 폭력, 사라진 소녀들.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진 씨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6월 초, 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행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 평화로운 하늘이었습니다. 부모님, 저 이제 한국에 가요. 자유로운 곳으로 가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기쁨조 8번이 아니라 박수진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이요. 2025년 6월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7년 반 만에 느껴보는 진짜 자유였어요. 공항은 너무 밝았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데려갔어요. 하나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한국 역사, 한국 문화, 한국 경제,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특히 마트에 가서 본 풍경은 충격이었어요. 이게 다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선반에 빵이 가득했어요. 과자, 라면, 고기, 과일.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양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청진에서는 장마당에 감자 몇 개만 나와도 서로 빼앗으려고 싸웠거든요. 네.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동안 같은 하늘 아래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요. 하나원에서 같이 생활하던 다른 탈북자 언니가 물었어요. 수진아, 너 진짜 기쁨조였어?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제가 김정은 주변에 있었다는 거요. 응. 그럼 김정은을 직접 봤어? 7년 동안 매일 봤어. 언니들이 숨을 삼켰어요. 다들 궁금해했지만 차마 더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와서 저는 서울에 정착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첫날 밤, 혼자 방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아무도 명령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자유구나. 하지만 자유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김정은이 나타나서 저를 쫓아오는 꿈이었어요. 8번. 어디 도망가. 내가 찾아낼 거야. 비명을 지르며 깨곤 했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습니다. 7년간 겪은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래요. 수진 씨, 천천히 치유할 수 있어요. 이제 안전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지만 저는 정말로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북한 요원들이 남한까지 와서 저를 납치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탈북자를 다시 북한으로 끌고 간 사건들이요. 9월쯤 국가정보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 씨, 증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증언하면 저는 더 위험해져요. 북한은 저를 영원히 표적으로 삼을 거예요. 하지만 증언하지 않으면 제가 겪은 지옥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도 북한 어딘가에서 저처럼 고통받는 소녀들이 있을 텐데 그냥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할게요. 제가 본 것을 모두 말할게요. 그렇게 저는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제 이름을 밝히고 모든 걸 증언했어요. 저는 7년간 김정은의 기쁨조였습니다. 19에 끌려가서 26에 탈출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괴물이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괴물. 기쁨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차마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TV에 나오는 김정은은 전부 거짓이에요. 진짜 김정은은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인간성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제 증언은 뉴스에 나갔어요. 신문에도 실렸고 인터넷에도 퍼졌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어요. 남조선 괴뢰들의 거짓 선전이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 들은 것, 겪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증언 이후 제 삶은 더 복잡해졌어요. 경호를 받게 됐고 이사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 북한의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침묵하면 진실도 묻히니까요. 가끔 밤에 고향 생각을 해요. 청진에 계실 부모님, 오빠,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 때문에 고생하시진 않는지. 부모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여요.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의 불빛들이에요. 북한에도 언젠가 이런 불빛이 켜질까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웃고, 말하고, 꿈꿀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는 그날을 기다려요.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아버지 얼굴을 보고 오빠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왜 도망쳤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곳이에요. TV에 나오는 모습은 전부 연출이에요. 진짜 북한은 지옥이고 김정은은 악마예요. 기쁨조는 김정은의 성놀이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김정은은 우리를 물건으로 취급했어요. 지금도 북한 어딘가에서 17, 18살 소녀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부모님 품을 떠나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요. 기쁨조 소녀들의 눈물을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이야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요. 저는 더 이상 8번이 아니에요. 박수진이에요. 27살 박수진. 7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70년을 자유롭게 살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선택하는 대로요. 그게 바로 김정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예요. 자유롭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유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서요.
이 모든 게 기적이에요. 7년 전에 저한테는 상상도 못할 기적이었죠. 마지막으로 북한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딸이 자유로운 곳에서 잘 살고 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통일을 함께 꿈꿔주세요. 기쁨조 출신 탈북자 박수진의 증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